죽음을 각오하고 탈북해 전해지는 북한의 진실,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힘내세요라고 적은 댓글 하나가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가는 북녘 동포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해철입니다. 김정은 최고령도자 동지의 수행비서로 일하고 있었죠. 41년을 평양에서 살았고 그중 15년을 권력의 중심에서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세월이 단 3분 만에 의미를 잃는 순간을 목격했어요. 새벽 4시 27분이었습니다. 침실복도에 울려 퍼진 비명소리에 저는 잠에서 깨어났어요. 최고령도자 동지의 집무실 앞 복도에는 이미 10여 명의 경호원들이 모여 있었죠. 그들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동무, 안으로 들어가지 마시오. 경호처장이 제 앞을 가로막았어요. 하지만 문틈 사이로 보였습니다. 최고령도자 동지가 책상 앞에 쓰러져 있었죠. 의료진 3명이 급히 뛰어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중 한 명이 들고 있던 응급 가방에서 의료 기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집무실 안에서 의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혈압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심전도 체크해야 합니다. 간호장교가 이동식 심전도 기계를 밀고 들어갔어요. 기계 바퀴가 복도 대리석 바닥을 굴러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경호원 한 명이 무전기를 꺼내 급히 보고하기 시작했죠. 저는 그의 손이 떨리는 것을 봤어요. 30분 후 특급 비상소집이 떨어졌어요. 당 중앙위원회 간부 20명이 긴급 회의실로 모였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장례식장처럼 무겁고 조용했죠. 모두가 숨소리조차 죽이고 있었어요. 저는 회의실 구석에 서서 간부들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은 손수건으로 땀을 닦고 있었어요. 인민무력부 부부장은 팔짱을 낀 채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죠. 김여정 동지가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어요.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습니다. 아니, 살아있다는 표현은 부족했죠. 불타고 있었어요. 그녀가 주석단에 올라서자 회의실의 공기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동무들, 최고령도자 동지께서 과로로 쓰러지셨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얼어붙었어요. 김여정 동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침착했죠. 저는 그 침착함이 더 무서웠어요. 당장은 안정을 취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당분간 모든 국가 업무는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간부들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김여정 동지의 눈빛이 회의실을 한 바퀴 돌았죠. 그 시선이 제게 닿는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회의가 끝나고 김여정 동지가 저를 불렀습니다. 해철 동무, 따라오시오. 저는 그녀를 따라 복도를 걸었어요. 2명의 경호원이 뒤따랐습니다. 우리는 최고령도자 동지의 전용 집무실 옆에 있는 작은 방으로 향했죠. 그곳은 평소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의료기록 보관실이었어요. 문 앞에는 전자잠금 장치가 달려 있었습니다. 김여정 동지가 직접 비밀번호를 입력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방 안에는 금속 캐비닛 6개가 벽을 따라 늘어서 있었어요. 각 캐비닛마다 연도별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김여정 동지는 가장 최근 연도가 적힌 캐비닛을 열고 두꺼운 파일 3개를 꺼냈습니다. 파일 표지에는 빨간 글씨로 극비라고 적혀 있었죠. 이 문서는 오늘부터 내 책임입니다. 누구도 건드리지 마십시오. 그녀가 경호원들을 향해 말했어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명령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경호원들은 고개를 숙였죠. 김여정 동지는 파일을 책상 위에 펼쳤어요. 저는 그 옆에 서서 내용을 훔쳐봤습니다. 의료 검진 기록이었어요. 최고령도자 동지의 혈압, 심전도, 뇌 스캔 이미지까지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죠. 페이지마다 의사의 서명과 날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한 페이지에 적힌 문구를 봤어요. 심혈관 기능 저하 추세, 지속적 관찰 필요. 그 문구를 보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해철 동무는 이제부터 이 문서들을 관리하시오. 제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이런 기밀을 맡는다는 것은 영광이면서 동시에 위험이었습니다. 네, 동지.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김여정 동지는 파일 하나를 더 꺼냈어요. 그 파일에는 김여정 전용이라는 라벨이 새로 붙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파일을 따로 챙겨 가방에 넣었죠.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의문이 들었어요. 왜 따로 챙기는 걸까요? 김여정 동지는 고개를 끄덕이고 방을 나갔어요. 하지만 문을 닫기 직전 그녀가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시오. 특히 최광무 동무에게는 절대로. 최광무, 보위부 제1부국장이었죠. 김여정 동지가 그 이름을 언급한 순간 저는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평양 시내의 불빛이 보였어요. 대동강이 어둠 속에서 검게 흐르고 있었죠.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아 보였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거대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요. 다음날 아침 당 중앙청사 복도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어요. 간부들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어색하게 시선을 피했죠. 회의실은 침묵으로 가득 찼어요. 평소에는 시끄럽던 식당도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귓속말로만 이야기했어요. 저는 그 침묵 속에서 폭풍이 몰려오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여정 동지의 조용한 움직임 뒤에는 무언가 거대한 계획이 숨어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계획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김여정 동지가 제게 임무를 준 것은 사흘째 되던 날 오후 3시였습니다. 그녀의 집무실 문을 두드렸을 때 제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문 안쪽에서 서류 넘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15초쯤 지났을까요? 김여정 동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들어오시오. 집무실은 생각보다 작았어요. 하지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파일 3개가 가지런히 쌓여 있었죠. 김여정 동지는 안경을 벗고 저를 바라봤어요. 해철 동무, 오늘 밤 9시에 이 문서를 옮겨야 합니다. 그녀가 책상 위 파일을 가리켰어요. 빨간 봉인이 붙어있는 의료 기록 파일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어디로 옮기면 되겠습니까? 김여정 동지는 지도를 펼쳤어요. 평양 시내 지도였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대동강 북쪽 한 지점을 가리켰죠. 만수대 의사당 별관 3층입니다. 거기서 누군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저는 속으로 의아했어요. 왜 밤 9시에 문서를 옮기는 걸까요?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김여정 동지의 표정이 평소보다 더 단단해 보였거든요. 네, 동지. 정확히 9시에 도착하겠습니다. 김여정 동지는 서랍에서 작은 열쇠를 꺼냈어요. 그 열쇠를 제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 열쇠로 별관 후문을 여시오. 정문으로는 가지 마십시오. 후문이라는 말에 저는 긴장했어요. 정식 절차가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김여정 동지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죠. 비서 동무, 반드시 제 시간에 가져와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무게가 실려 있었어요. 저는 열쇠를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밤 8시 40분에 저는 당 중앙청사를 나섰어요. 평양 거리는 어두웠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듬성듬성 켜져 있었죠. 저는 검은색 가방에 파일을 넣고 조심스럽게 걸었어요. 대동강변을 따라 걷는데 강물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만수대 의사당 별관에 도착한 건 8시 57분이었어요. 건물은 조용했습니다. 정문 쪽에는 경비병 2명이 서 있었죠. 저는 김여정 동지가 말한 대로 후문으로 향했어요. 후문은 건물 뒤편 어두운 골목에 있었습니다.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어요. 삐걱 소리가 났습니다. 복도는 캄캄했죠. 저는 가방을 꽉 쥐고 계단을 올라갔어요. 3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제 심장 소리만 들렸습니다. 3층 복도 끝에 불빛이 보였어요. 작은 회의실이었습니다.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김여정 동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녀 혼자가 아니었어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섞여 있었죠. 저는 숨을 죽이고 문틈 사이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김여정 동지가 탁자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그녀 맞은편에는 중년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회색 인민복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은 처음 보는 사람이었어요. 남자는 서류 뭉치를 펼쳐놓고 뭔가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이 수치를 이렇게 조정하면 됩니다. 남자가 펜으로 서류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김여정 동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저는 그 서류가 무엇인지 궁금했어요. 하지만 거리가 멀어서 자세히 볼 수 없었죠. 혈압 수치는 이 정도면 안정적으로 보이겠습니까? 김여정 동지가 물었어요. 남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네, 이 정도면 문제 없어 보입니다. 외부에서 보기에는 회복 중인 것처럼 보일 겁니다. 저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혈압 수치를 조정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의료 기록을 고치고 있다는 뜻이었죠. 제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어요. 김여정 동지는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뇌 스캔 이미지였습니다. 남자가 그 이미지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너무 심각해 보입니다. 이미지를 교체해야 합니다. 교체라는 단어가 제 귀에 박혔어요. 김여정 동지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남자는 손목 시계를 봤어요. 사흘이면 됩니다. 새 이미지를 만들어 오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김여정 동지가 의료 기록을 조작하고 있었어요. 최고령도자 동지의 진짜 상태를 숨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남자가 일어섰어요. 저는 황급히 복도 어두운 곳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남자가 나왔어요. 그는 복도를 둘러보더니 계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죠. 저는 잠시 기다렸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5분쯤 지났을까요? 저는 다시 회의실 문을 노크했어요. 들어오시오. 김여정 동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김여정 동지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아까 본 서류들이 말끔히 정리되어 있었죠. 동지, 문서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파일을 꺼내 건넸어요. 김여정 동지는 파일을 받아들고 빠르게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평온했어요. 하지만 저는 제 손이 떨리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해철 동무. 김여정 동지가 말했어요. 그녀는 파일을 서랍에 넣고 잠갔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봤죠. 그녀의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오늘 본 것은 모두 잊으시오. 이해하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충성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네, 동지.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김여정 동지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내려가는 동안 제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밖으로 나오니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저는 대동강변에 서서 강물을 바라봤어요. 강물은 여전히 검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시작되었다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서도 잠들 수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김여정 동지는 왜 의료 기록을 조작하는 걸까요? 최고령도자 동지의 진짜 상태는 얼마나 심각한 걸까요? 그리고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답은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이제 위험한 비밀을 알게 되었고 그 비밀은 저를 파멸로 이끌 수도 있다는 것이었죠. 다음날 아침 7시 정각에 보위부 차량 3대가 당 중앙청사 앞에 멈춰 섰습니다. 검은색 승용차에서 내린 사람은 최광무 제1부국장이었어요. 49세의 그는 보위부에서 20년을 일한 베테랑이었죠. 그의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눈빛만은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청사 2층 복도 창문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최광무는 경호원 6명을 대동하고 건물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들의 발소리가 대리석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제 사무실로 돌아가 문을 닫았어요.
하지만 10분도 지나지 않아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해철 동무 계십니까? 낯선 목소리였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보위부 대좌 한 명이 서 있었죠. 최광무 동지께서 뵙자고 하십니다. 거부할 수 없었어요. 저는 그를 따라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다른 간부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모두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자 최광무가 탁자 끝에 앉아 있었어요. 그 앞에는 서류 뭉치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더니 의자를 가리켰죠. 앉으시오. 해철 동무. 저는 의자에 앉았어요.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최광무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입을 열었어요. 요즘 당 중앙청사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동무도 느끼고 계시겠죠?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네, 동지. 최고령도자 동지의 건강 때문에 모두 걱정하고 있습니다. 최광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걱정만 하면 되는데 이상한 움직임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는 서류 하나를 꺼냈어요. 출입 기록부였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제 이름이 적혀 있었거든요. 만수대 의사당 별관 후문 출입 기록이었습니다. 해철 동무, 사흘 전 밤 9시에 의사당 별관에 다녀왔군요. 무슨 일이었습니까? 저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하지만 거짓말할 수 없었습니다. 출입 기록은 명백한 증거였으니까요. 김여정 동지의 지시로 문서를 전달했습니다. 최광무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무슨 문서였습니까? 저는 망설였어요. 김여정 동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광무 앞에서 침묵하는 것도 위험했죠. 의료 기록 파일이었습니다. 최광무는 손가락으로 탁자를 두드렸어요. 규칙적인 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그는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그날 밤 그 시각에 의사당 별관에는 다른 사람도 있었습니다. 신혼 미상의 남자였죠. 동무는 그 사람을 봤습니까? 저는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섰어요. 본 것을 말하면 김여정 동지를 배신하는 것이었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보위부의 의심을 사는 것이었죠. 복도가 어두워서 잘 보지 못했습니다. 최광무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의 시선이 저를 꿰뚫는 것 같았습니다. 해철 동무, 지금은 충성심을 증명해야 할 때입니다. 국가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최광무는 한숨을 쉬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시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보위부는 모든 것을 알아냅니다. 저는 회의실을 나왔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사무실로 돌아가는 복도에서 동료 한 명이 제게 다가왔어요. 리성호 서기였습니다. 해철 동무, 조심하시오. 보위부가 내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성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긴박했어요. 무슨 조사입니까? 성호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속삭였어요. 최고령도자 동지의 의료 정보 유출 의혹입니다. 명단이 돌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요. 명단이라는 단어에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성우는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 떠났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가 문을 잠갔어요. 책상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김여정 동지의 비밀 접촉을 목격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위험한 증인이 되어 버렸어요. 그날 오후 5시에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어요. 당 조직 지도부 간부 2명이 보위부에 연행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죄목은 기밀 유출 의혹이었죠. 청사 전체가 공포 분위기에 휩싸였어요. 저는 창문 밖을 바라봤어요. 대동강이 저 멀리 보였습니다. 평양 시내는 평온해 보였지만 이곳은 달랐어요. 권력의 중심에서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밤 9시쯤 저는 청사를 나섰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뒤에서 차 한 대가 천천히 따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보위부 감시였어요. 저는 평소처럼 걸었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죠. 집에 도착해서 불을 켰어요.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생각했어요. 보위부는 저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김여정 동지는 저를 지켜줄 수 없을 거예요. 오히려 저를 희생양으로 만들 수도 있었죠. 다음날 새벽 6시에 제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받았어요. 해철 동무입니까? 여자 목소리였어요. 낯익은 목소리였지만 누군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목소리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오늘 청사로 가지 마십시오. 명단이 완성되었습니다. 동무 이름이 들어 있어요.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휴대전화를 든 채 얼어붙었습니다. 명단에 제 이름이 들어 있다고요. 저는 창밖을 봤어요. 거리는 아직 어두웠습니다. 30분 후 제 휴대전화로 문자 하나가 왔어요. 발신자는 미상이었습니다. 문자를 열어보니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어요. 보위부 문서였습니다. 제목은 내부 색출 대상자 명단이었죠. 저는 스크롤을 내렸어요. 7번째 줄에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해철, 김정은 수행비서, 혐의 사항 기밀 접촉 의혹 및 정보 유출 가능성. 저는 휴대전화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이제 선택은 하나뿐이었어요. 도망치든지 사라지든지. 저는 옷장을 열고 가방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평양을 떠나야 했습니다. 지금 당장이요. 새벽 6시 42분에 저는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평양 시내로 향하는 15번 버스를 타지 않았어요. 대신 반대 방향 골목길로 걸었죠. 뒤에서 차 소리가 들릴 때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공기는 차갑고 습했어요. 11월 평양의 새벽은 언제나 이랬습니다. 저는 대동강 남쪽 선교구역으로 향했어요. 그곳에는 제가 아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리미연이라는 간호장교였죠. 29살의 미연은 당 중앙병원에서 의료 기록을 담당하고 있었어요. 3개월 전 김여정 동지가 의료 파일을 정리할 때 미연이 도와준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미연의 표정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듯한 눈빛이었죠. 미연의 숙소는 5층 건물 3층에 있었어요. 저는 계단을 올라가며 주위를 살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문 앞에 서서 조심스럽게 노크했습니다. 1번, 2번, 3번.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십니까? 미연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낮게 대답했습니다. 저입니다. 해철입니다. 문이 열렸어요. 미연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급히 저를 안으로 들이고 문을 잠갔어요. 무슨 일입니까? 이 시간에 왜 여기 오셨습니까?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숨을 골랐어요. 미연의 방은 작았지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대동강이 희미하게 보였죠. 미연 동무, 위험합니다. 보위부가 명단을 만들었어요. 미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녀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명단이요? 무슨 명단 말입니까? 저는 휴대전화를 꺼내 그 사진을 보여줬어요. 미연은 화면을 보더니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명단 11번째 줄에 그녀의 이름도 있었거든요. 리미연, 간호장교, 혐의 사항 의료 기록 조작 협조 의혹. 이럴 수가.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요. 미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그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동무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김여정 동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걸 목격했어요. 미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3개월 전 의료 파일을 정리하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같은 날짜에 서로 다른 2개의 검진 기록이 있었다고요. 하나는 진짜였고 하나는 조작된 것이었죠. 저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어요. 누구도 믿을 수 없었거든요. 저는 창밖을 봤어요.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목숨부터 지켜야 합니다. 미연이 저를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에 공포와 결심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탈출 말씀이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창밖 대동강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30초쯤 지났을까요? 미연이 입을 열었어요.
국경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저는 머릿속으로 계산했어요. 285km입니다. 기차로는 불가능해요. 검문이 너무 많습니다. 걸어서 가야 해요. 미연은 옷장을 열었어요. 그녀는 작은 배낭을 꺼내 옷가지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손놀림이 빨랐어요. 언제 출발합니까? 저는 시계를 봤어요. 7시 15분이었습니다. 오늘 밤 10시입니다. 순환 방향으로 나가서 북쪽으로 올라가야 해요. 미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서랍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봉투였어요. 안에는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북한 돈 50만 원과 중국 위안화 몇 장이었죠. 미연은 다른 것도 챙겼습니다. 손전등, 약품, 말린 옥수수빵 몇 개. 그녀는 생각보다 침착했어요. 해철 동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성공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기 남으면 확실히 죽습니다. 미연은 쓸쓸하게 웃었어요. 그럼 갈 수밖에 없겠군요. 그날 낮 동안 저는 미연의 숙소에 숨어 있었어요. 창문 커튼을 닫고 불도 켜지 않았습니다. 미연은 평소처럼 병원에 출근했어요. 아무 일 없는 척해야 했으니까요. 오후 6시에 미연이 돌아왔어요. 그녀의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병원에 보위부 사람들이 왔었습니다. 간호사들에게 질문하더군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동무에게도 물어봤습니까? 미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간 문제예요. 밤 9시 30분에 우리는 출발 준비를 마쳤어요. 검은색 옷으로 갈아입고 배낭을 메었습니다. 미연은 마지막으로 방을 둘러봤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다시는 못 올 겁니다. 그렇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미연은 눈물을 닦고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뒷계단으로 내려갔어요. 건물 뒤편 골목으로 나왔습니다. 거리는 어두웠어요. 가로등이 반쯤 꺼져 있었죠. 우리는 그림자를 따라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순환 방향으로 가려면 대동강 다리를 건너야 했어요. 하지만 다리에는 검문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리 아래 강변으로 내려갔어요. 강물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저기 보이십니까? 작은 배가 있어요. 미연이 가리킨 곳에 낡은 나무배 한 척이 묶여 있었어요. 우리는 그 배에 올라탔습니다. 저는 노를 저었어요. 강물은 차갑고 빨랐습니다. 강 중간쯤 왔을 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노 젓는 손을 멈췄습니다. 미연도 그 소리를 들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죠. 빨리 가야 합니다. 저는 노를 더 세게 저었어요. 강물이 배를 흔들었습니다. 미연은 배끝을 붙잡고 균형을 잡았어요. 10분쯤 지나서 우리는 강 반대편에 도착했습니다. 배에서 내려 북쪽으로 걸었어요. 도로를 피해 산길로 올라갔습니다. 나무들 사이로 바람이 불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죠. 1시간쯤 걸었을까요? 갑자기 미연이 제 팔을 잡았어요. 저기 불빛이 보입니다. 저는 돌아봤어요. 멀리 평양 방향에서 여러 개의 불빛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차량 불빛이었어요. 그리고 그 불빛들이 우리 방향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추격조입니다. 미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뛰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이요. 우리는 산길을 따라 뛰기 시작했어요.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히고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뒤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군용견이었죠. 국경까지 285km. 우리는 이제 겨우 15km를 왔을 뿐이었어요. 산길을 뛴 지 2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어요. 옆구리가 찢어지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미연도 마찬가지였죠. 그녀는 나무에 기대어 가쁜 숨을 몰아쉬었어요. 하지만 뒤에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더 가야 합니까? 미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는 손목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1시 47분이었어요.
순천까지 가야 합니다. 거기서 강을 건너면 추격을 따돌릴 수 있어요. 미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산등성이를 넘어 계곡으로 내려갔죠. 어둠 속에서 돌에 걸려 넘어졌어요. 무릎에서 피가 났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뒤에서 확성기 소리가 들렸어요. 정해철, 리미연. 멈춰, 서시오. 저항하면 사살합니다. 최광우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들이 우리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완전히 포위망에 걸린 것이었죠. 포기하지 마요. 저 강을 건너면 우리가 다시 살아납니다. 제가 미연에게 속삭였어요. 그녀는 겁에 질린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죠. 우리는 계곡을 따라 더 빨리 뛰었어요. 나뭇가지가 얼굴을 때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멀리서 손전등 불빛들이 산등성이를 넘어오고 있었어요. 최소 10개 이상이었습니다. 15분 후 저희는 강변에 도착했어요. 청천강이었습니다. 강물은 검고 빠르게 흐르고 있었죠. 폭은 50m쯤 되어 보였어요. 수심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수영할 수 있습니까? 제가 미연에게 물었어요.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조금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 물살은 너무 빨라요. 뒤에서 개 짖는 소리가 더 가까워졌어요. 손전등 불빛이 우리가 있는 강변 쪽으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지금 들어가야 합니다. 저는 배낭을 최대한 단단히 묶었어요. 미연도 같은 일을 했습니다. 우리는 강변 바위 뒤에 숨어서 마지막으로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그때 확성기 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마지막 경고다. 10초 안에 나오지 않으면 발포한다. 최광우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저는 미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셋을 세면 뛰어듭니다. 하나, 둘.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셋. 우리는 바위 뒤에서 일어나 강물을 향해 뛰었어요. 그 순간 총성이 울렸습니다. 한 발, 두 발, 세 발. 총알이 물 위를 스치고 지나갔어요. 저는 강물에 뛰어들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온몸을 감쌌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물살이 생각보다 훨씬 강했어요. 저는 필사적으로 팔을 저었습니다. 옆에서 미연도 헤엄치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총성이 계속 들렸어요. 물속에서 총알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퓨, 퓨, 퓨. 저는 숨을 참고 물속 깊이 잠수했어요. 폐가 터질 것 같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10초쯤 지나서 수면으로 올라왔어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미연이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공포에 질렸습니다. 미연, 동무. 제가 외쳤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총성이 다시 울렸어요. 저는 다시 잠수했습니다. 물살에 떠밀려 내려가면서 저는 뭔가에 부딪혔어요. 부드러운 것이었습니다. 미연이었어요. 그녀는 정신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옷깃을 붙잡고 수면으로 올라갔어요. 강 반대편이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미연의 몸무게가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저는 한 팔로 미연을 붙잡고 다른 팔로 물을 저었어요. 다리는 미친 듯이 차올렸습니다. 뒤에서 보트 엔진 소리가 들렸어요. 보위부가 고무보트를 띄운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쫓아오고 있었어요. 멈춰라. 더 이상 가면 쏜다. 확성기 소리가 물 위로 퍼졌어요.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앞만 보고 헤엄쳤어요. 강 반대편 모래밭이 10m 앞에 보였습니다. 총성이 다시 울렸어요. 이번에는 더 가까웠습니다. 물기둥이 제 옆에서 솟아올랐어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5m, 3m, 1m. 마침내 제 발이 강바닥에 닿았어요. 저는 미연을 끌고 모래밭으로 올라왔습니다. 뒤에서 보트가 10m 앞까지 다가온 것이 보였어요. 저는 미연을 업고 숲속으로 뛰어들어갔어요. 나무들 사이로 총알이 날아왔습니다. 나무 껍질이 튀었어요.
저는 넘어지고 일어나기를 반복하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100m쯤 뛰었을까요? 갑자기 앞에 전력선 철탑이 나타났어요. 높이가 30m는 되어 보였습니다. 철탑 아래로 깊은 계곡이 있었죠. 뒤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고위부원들이 숲속으로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나무들 사이를 비추고 있었어요. 저는 미연을 내려놓고 그녀의 뺨을 가볍게 쳤어요. 미연 동무, 정신 차리십시오. 미연의 눈이 천천히 떠졌어요. 그녀는 기침을 하며 물을 토해냈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미연이 약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는 손가락으로 앞을 가리켰습니다. 저 철탑을 넘어야 합니다. 계곡 건너편으로 가야 해요. 미연은 철탑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불가능합니다. 저걸 어떻게 넘습니까? 저는 철탑을 자세히 봤어요. 철탑 중간에 가는 케이블이 계곡 반대편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전력선이었어요. 저 케이블을 타고 건너가야 합니다. 미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하지만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개 짖는 소리와 사람들의 고함 소리였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배낭에서 로프를 꺼냈어요. 숙소에서 챙겨온 것이었습니다. 로프를 케이블에 걸고 매듭을 묶었어요.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동무는 제 뒤를 따라오십시오. 미연은 떨리는 손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로프를 붙잡고 케이블에 매달렸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었어요. 아래 계곡은 깊이를 가늠할 수 없을 만큼 어두웠습니다. 저는 손을 움직여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어요. 손바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놓을 수 없었어요. 10m, 20m, 30m. 반쯤 왔을 때 뒤를 돌아봤습니다. 미연도 케이블을 타고 오고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때 숲속에서 보위부원들이 나타났어요. 저기다. 쏴라. 최광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총성이 울렸습니다. 총알이 케이블을 스치고 지나갔어요. 케이블이 흔들렸습니다. 빨리 오십시오. 제가 미연에게 소리쳤어요. 미연은 필사적으로 손을 움직였습니다. 저도 더 빨리 움직였어요. 마침내 저는 반대편 철탑에 도착했어요. 철탑을 붙잡고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미연도 거의 다 왔어요. 5m만 더 오면 되었습니다. 그때 총소리가 다시 울렸어요. 케이블 한 가닥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케이블이 크게 흔들렸어요. 미연 동무, 놓지 마십시오. 저는 손을 뻗었어요. 미연도 손을 뻗었습니다. 우리 손가락이 닿는 순간 저는 그녀를 잡아당겼어요. 미연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숨도 쉬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건너편에서 최광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망칠 수 없다. 반드시 찾아내겠다. 저는 미연의 손을 잡고 일어났어요. 우리는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국경까지 아직 200km가 남아 있었어요. 국경까지 남은 200km를 걷는데 6일이 걸렸습니다. 낮에는 숨고 밤에만 이동했어요. 산속 동굴에서 잠을 자고 계곡물로 목을 축였습니다. 배낭에 넣어온 옥수수빵은 사흘째 다 떨어졌죠. 넷째 날부터는 나무 껍질을 씹으며 버텼어요. 미연의 얼굴은 해골처럼 야위어 갔습니다. 제 몸무게도 5kg은 빠진 것 같았어요. 여섯째 날 밤 11시 42분에 우리는 마침내 두만강변에 도착했습니다. 강 건너편이 중국이었어요. 강폭은 생각보다 좁았습니다. 30m 정도였죠. 하지만 철조망이 강변을 따라 쳐져 있었어요. 저 철조망을 어떻게 넘습니까? 미연이 지친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는 배낭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물건을 꺼냈습니다. 철사, 절단기였어요. 탈출 첫날 평양 어느 공구상에서 훔쳐온 것이었죠. 제가 구멍을 만들겠습니다. 5분이면 됩니다. 저는 철조망 아래쪽으로 기어갔어요. 절단기로 철사를 하나씩 끊었습니다. 딱, 딱, 딱. 소리가 밤 공기에 울렸어요. 손에서 피가 났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10분 후 사람이 지나갈 만한 구멍이 생겼어요.
저는 미연을 불렀습니다. 그녀는 배낭을 끌고 구멍으로 기어갔어요. 저도 뒤따랐습니다. 우리는 강물에 들어갔어요. 청천강보다는 얕았습니다. 허리까지만 차올랐죠. 하지만 물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11월 말에 두만강이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강을 건넜어요. 미연은 제 뒤를 따라왔습니다. 5분 후 우리는 중국 땅을 밟았어요.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중국 공안이 우리를 발견하면 북한으로 송환될 테니까요. 우리는 강변을 따라 동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새벽 4시쯤 작은 마을에 도착했어요. 조선족 마을이었습니다. 저는 한 집 문을 두드렸어요. 오랫동안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두드렸죠. 문이 열렸어요. 60대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그녀는 우리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탈북자신가요? 할머니가 조용히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는 한숨을 쉬더니 우리를 안으로 들였어요. 빨리 들어오세요. 공안이 순찰 돕니다. 할머니는 우리에게 따뜻한 물과 빵을 줬어요. 6일 만에 먹는 제대로 된 음식이었습니다. 미연은 빵을 먹다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할머니는 전화번호 하나를 적어줬습니다. 여기 연락하세요. 한국 대사관으로 연결해 줄 겁니다. 저는 그 번호를 받아들고 손이 떨렸어요. 한국. 그곳이 우리의 마지막 목적지였습니다. 다음날 밤 할머니가 알려준 브로커를 만났어요. 그는 우리를 차에 태우고 선양으로 이동했습니다. 3일간 숨어 지내다가 베이징으로 향했죠. 베이징에서 또 일주일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12월 14일 밤 10시에 우리는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한국 대사관이 마련해준 비행기였어요. 좌석에 앉는 순간 저는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살아남은 걸까요? 비행기가 이륙했어요. 창밖으로 베이징의 불빛이 멀어졌습니다. 미연은 제 옆자리에서 조용히 울고 있었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3시간 후 기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곧 인천공항에 착륙합니다.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미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도 창밖을 봤어요. 수많은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서울의 야경이었죠. 비행기가 활주로에 내렸어요. 부드러운 착륙이었습니다. 저는 안전벨트를 풀고 일어났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비행기에서 내렸어요. 입국장으로 가는 통로를 걸었습니다. 양쪽 벽에는 형광등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평양의 어두운 복도와는 달랐습니다. 입국 심사대를 지나 자동문 앞에 섰어요. 문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밝은 조명이 쏟아졌어요. 천장에 수백 개의 조명이 공항 로비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웃으며 걷고 있었어요. 아무도 우리를 쫓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의심하지 않았어요. 미연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사람들이 웃고 있어요. 아무도 우리를 쫓아오지 않아요. 저도 무릎을 꿇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우리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한 여성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신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게 진짜 자유의 냄새입니까? 여성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미소를 지으며 물 한 병을 건네줬습니다. 천천히 가세요. 여기는 안전한 곳이에요. 안전한 곳. 그 단어가 제 가슴을 쳤어요. 우리는 정말로 안전한 곳에 온 것이었습니다. 통일부 직원이 우리를 맞이하러 왔어요. 그는 친절하게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는 그를 따라 공항 밖으로 나갔어요. 차가운 겨울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조차 달랐어요. 자유의 바람이었습니다. 주차장에 세워진 승합차에 올랐어요. 차는 서울 방향으로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고속도로의 불빛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가로등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저게 다 진짜입니까? 미연이 창밖을 보며 물었어요. 통일부 직원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모두 진짜입니다. 여기는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저는 그 이름을 마음속으로 되뇌었어요. 40년간 적으로 배워온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의 새로운 고향이 될 곳이었죠. 차는 하라원으로 향했어요. 탈북자 정착 지원 시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3개월간 새로운 삶을 준비하게 될 것이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어요. 수천만 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죠. 저는 그 풍경을 보며 생각했어요.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보위부의 추격을 뚫고 청천강을 건너고 두만강을 넘어 여기까지 왔어요. 285km의 사선을 돌파한 것이었습니다. 미연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그녀는 지쳐서 잠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계속 바라봤어요. 저 멀리 한강이 보였어요. 강물 위로 다리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대동강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화려했죠. 이곳이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는 곳, 추격당하지 않는 곳,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는 곳. 저는 눈을 감았어요. 평생 처음으로 평온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하나원에서 3개월이 지났습니다. 오전 9시에 문을 나서는 순간 햇살이 얼굴을 때렸어요. 12주 동안 배운 한국어, 문화, 교육, 취업 준비가 모두 끝났죠. 이제 진짜 세상으로 나가는 날이었습니다. 저와 미연은 각자 정착 지원금 통장 한 장씩을 받았어요. 통장에는 8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평양에서 10년 일해도 벌 수 없는 돈이었죠. 통일부 담당자가 우리를 지하철역까지 안내해 줬어요. 안산역이었습니다. 역 입구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발을 멈췄어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계단을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모두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무서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천천히 따라오세요. 담당자가 말했어요. 우리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지하로 내려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보였어요. 평양 지하철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규모였습니다. 개찰구 앞에 섰어요. 담당자가 교통카드를 꺼냈습니다. 이렇게 찍으시면 됩니다. 그가 카드를 단말기에 댔어요. 삑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1초도 안 걸렸어요. 저는 놀라서 그 단말기를 바라봤습니다. 카드 한 번만 대면 되는 겁니까? 담당자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연도 신기한 표정으로 자기 카드를 찍어봤습니다. 똑같이 문이 열렸죠. 승강장으로 내려갔어요. 전광판에 숫자들이 떠 있었습니다. 4호선, 2분 후 도착. 정말로 2분 후에 전동차가 들어왔어요. 문이 자동으로 열렸습니다. 우리는 전동차에 올랐어요. 좌석이 부드러웠습니다. 에어컨이 나오고 있었죠. 평양 지하철은 여름에도 더웠는데 여기는 시원했어요. 전동차가 출발했어요. 창밖으로 터널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차내 전광판에 다음 역 이름이 떴어요. 사당역. 그 아래로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까지 함께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10분 만에 사당역에 도착했어요. 우리는 2호선으로 갈아탔습니다. 이번에는 사람이 훨씬 많았어요. 출근 시간이었죠. 하지만 질서정연했습니다. 모두 줄을 서서 기다렸어요. 전동차 안에서 저는 주위를 둘러봤어요. 젊은이들이 손에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화면을 손가락으로 쓸어내리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영상을 보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저게 다 뭡니까? 제가 담당자에게 물었어요. 그는 자기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이걸로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은행 업무, 쇼핑, 영화 보기, 음악 듣기, 친구와 대화하기까지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손바닥만 한 기계 하나로 그 모든 일을 한다고요. 담당자는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지도가 나타났어요. 빨간 점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 위치예요. 실시간으로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죠. 미연이 감탄사를 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양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을지로 입구역에서 내렸어요. 지상으로 올라오는 순간 눈앞이 환해졌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유리로 된 건물들이 햇빛을 반사하며 반짝이고 있었죠. 저게 다 몇 층입니까? 제가 한 빌딩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담당자가 고개를 들어봤습니다. 저건 63층쯤 될 겁니다. 63층이라고요. 저는 입이 벌어졌어요. 거리를 걸었어요. 사람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웃으며 대화하고 있었어요. 경찰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감시하는 사람도 없었죠. 한 카페 앞을 지나갔어요. 유리창 너머로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며 노트북으로 일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평양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풍경이었어요. 들어가 보시겠어요? 커피 한잔 하시죠. 담당자가 말했어요. 우리는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카운터에 메뉴판이 걸려 있었어요. 아메리카노, 카페라테, 카푸치노. 가격이 적혀 있었습니다. 4,500원, 5,000원, 5,500원. 담당자가 주문을 했어요. 직원이 기계로 커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5분도 안 걸렸어요. 종이컵에 담긴 커피를 받았습니다. 카드로 계산하시겠어요? 직원이 물었어요. 담당자는 카드를 단말기에 댔습니다. 삑 소리 한 번에 결제가 끝났어요. 영수증도 바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는 겁니까? 이건 꿈 아닙니까? 제가 담당자에게 물었어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게 일상이에요. 여기서는 누구나 이렇게 삽니다. 우리는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커피를 마시며 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에는 수백 대의 차들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모두 깨끗하고 새 것 같았습니다. 경적 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담당자가 우리를 식당으로 데려갔어요. 회전 초밥집이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위로 접시들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원하는 접시를 집어 먹고 있었죠. 아무거나 드셔도 됩니다. 담당자가 말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한 접시를 집었습니다. 연어초밥이었어요. 입에 넣는 순간 고소한 맛이 퍼졌습니다. 평생 먹어본 것 중 가장 맛있었어요. 미연도 여러 접시를 먹었어요. 그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3개월 전 청천강을 건너던 그 창백한 얼굴이 아니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계산대로 갔어요. 직원이 접시 개수를 세웠습니다. 담당자가 카드로 계산했어요. 역시 1초 만에 끝났습니다. 저는 그 편리함에 계속 놀랐어요. 오후에는 편의점에 들렀어요. 작은 가게였지만 상품이 가득했습니다. 삼각김밥, 도시락, 음료수, 과자, 아이스크림까지. 선택지가 너무 많았어요. 이거 다 사도 됩니까? 미연이 물었어요. 담당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만 있으면 뭐든 살 수 있어요. 아무도 제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삼각김밥 하나를 집었어요. 가격표를 봤습니다. 1,500원이었죠. 담당자가 계산하는 걸 도와줬어요. 이번에도 카드 한 번에 끝났습니다. 밖으로 나와 삼각김밥을 먹었어요. 참치 마요네즈 맛이었습니다. 밥이 부드럽고 참치가 신선했어요. 길거리에서 먹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담당자가 우리를 한강으로 데려갔습니다. 여의도 한강공원이었어요. 강변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 조깅하는 사람, 돗자리를 깔고 앉아 있는 가족들. 모두 평화로워 보였어요. 저는 한강을 바라봤어요. 강물이 금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건너편에는 63빌딩이 우뚝 서 있었죠. 그 옆으로 수십 개의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어요. 대동강보다 훨씬 넓습니다. 미연이 말했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목숨 걸고 건넜던 청천강과 두만강을 말이에요. 그 강들을 건너 이곳까지 왔습니다. 밤이 되자 서울은 더 밝아졌어요. 빌딩마다 불이 켜졌습니다. 간판들이 형형색색으로 빛나고 있었죠. 하늘에 별이 보이지 않을 만큼 도시가 밝았어요. 밤에도 이렇게 밝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담당자는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서울은 밤에 더 아름답죠. 우리는 한강 다리를 걸어서 건넸어요. 다리 위에서 내려다본 서울은 빛의 바다였습니다. 차들의 불빛이 강물에 반사되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계속 바라봤어요. 미연은 제 옆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평온했어요. 저는 생각했어요. 이곳이 정말 현실인가 하고요. 41년간 적의 나라로 배웠던 곳이 이렇게 발전하고 자유로울 줄은 몰랐습니다. 카드 한 번에 모든 게 해결되고 스마트폰 하나로 세상과 연결되고 밤에도 나처럼 밝은 이곳. 이게 진짜 세상이구나. 저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어요. 우리가 평양에서 살던 것은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감옥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자유로웠습니다. 서울을 처음 본 다음날 오전 9시에 국가정보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담당관이 저를 서울 내곡동 청사로 불렀습니다. 회의실에는 7명의 분석관이 앉아 있었어요. 그들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가운데 앉은 국장은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죠. 정해철 씨, 앉으시죠. 국장이 의자를 가리켰어요. 저는 긴장한 채로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북한 지도와 여러 문서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김여정의 의료기록 조작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한 분석관이 노트북을 열며 물었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목격한 것은 탈출 사흘 전 밤이었습니다. 만수대 의사당 별관 3층이었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김여정 동지는 낯선 남자와 만나 의료 데이터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혈압 수치를 조정하고 뇌 스캔 이미지를 교체하는 대화를 들었어요. 분석관 한 명이 급히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국장은 팔짱을 낀 채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남자의 신원을 아십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얼굴은 봤지만 이름은 모릅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회색 인민복을 입고 있었어요. 질문은 4시간 동안 이어졌어요. 그들은 제가 기억하는 모든 세부 사항을 물었습니다. 김여정의 말투, 서류의 모양, 회의실 배치, 그날 밤의 모든 것이었죠. 점심 식사 후 회의가 재개되었어요. 이번에는 다른 분석관이 질문했습니다. 탈북 이후 김여정에 대한 소식을 들은 적 있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전혀 없습니다. 제가 평양을 떠난 후로는 아무 소식도 들리지 않았어요. 국장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여정은 11월 중순 이후 완전히 자취를 감췄어요. 북한 매체에서도 그녀의 이름이 사라졌죠. 한 분석관이 사진 몇 장을 꺼냈어요. 위성사진이었습니다. 평양 시내가 찍혀 있었죠. 김여정의 집무실이 있던 건물입니다. 12월부터 출입이 완전히 차단되었어요. 저는 그 사진을 바라봤어요. 제가 매일 출근하던 당 중앙청사였습니다. 이제는 영원히 돌아갈 수 없는 곳이었죠. 그녀가 어떻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이 물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3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숙청입니다. 최광무 같은 보위부 세력이 그녀를 제거했을 수 있어요. 분석관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둘째는 해외 탈출입니다. 그녀 정도 위치라면 비밀 경로를 통해 중국이나 러시아로 도망칠 수 있었을 거예요. 국장이 메모를 했어요. 저는 마지막 가능성을 말했습니다. 셋째는 은신입니다. 어딘가 안전한 시설에 숨어서 때를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죠. 회의실이 무거운 침묵에 빠졌어요. 분석관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3가지 중 어느 것이 가장 가능성 높다고 보십니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모르겠습니다. 김여정 동지는 예측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선택을 했을지 저도 알 수 없습니다. 오후 5시에 회의가 끝났어요. 국장이 일어서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귀중한 증언 감사합니다. 이 정보는 우리 분석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저는 청사를 나섰어요. 밖은 이미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저는 지하철역으로 걸어갔습니다. 전동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터널 속을 달리는 동안 유리창에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41년간 평양에서 살았던 정해철. 지금은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사람이었죠. 김여정의 운명은 미궁 속에 남았어요. 국정원도 남한정부도 그 누구도 그녀의 마지막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처형되었는지, 해외로 도망쳤는지, 어딘가에 숨어 있는지, 그 어떤 것도 확인되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 저는 미연을 만났어요. 작은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국정원 회의는 어땠어요? 저는 국밥을 한 숟가락 떠먹으며 대답했어요. 김여정 동지에 대해 많이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답을 줄 수 없었어요. 그녀의 마지막 기록은 없으니까요. 미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도 국정원에서 비슷한 질문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죽었을까요? 아니면 살아있을까요? 미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걷고 있었어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그녀가 조작했던 권력의 비밀은 이제 끝났습니다. 미연은 쓸쓸하게 웃었어요. 우리는 살아남았지만 그녀는 사라졌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권력의 정점에 있던 김여정. 그녀의 마지막은 아무도 모르는 채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저는 구로구에 마련된 작은 원룸에서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연은 강남구의 다른 원룸에 살게 되었죠. 우리는 각자의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원룸 창문으로 서울 야경을 바라봤어요. 수백만 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김여정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어둠 속에 숨어 있을까? 아니면 영원히 사라진 걸까? 답은 없었어요. 그녀의 마지막은 영원히 미스터리로 남을지도 몰랐습니다. 죽었는지, 숨어 있는지, 아니면 돌아올 준비를 하는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와 미연은 살아남았어요. 보위부의 추격을 뚫고 청천강과 두만강을 건너고 285km의 사선을 돌파해서 자유를 찾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평양의 어두운 복도, 김여정의 차가운 눈빛, 최광무의 추격, 강물의 차가움, 그리고 인천공항의 밝은 조명. 모든 순간이 제 안에 살아 있었습니다. 김여정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어요.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저는 창문을 닫고 불을 껐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저는 자유로웠어요. 권력의 비밀은 사람을 짓눌렀지만 자유의 빛은 사람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내일부터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입니다. 김여정의 그림자를 벗어나 진짜 세상에서 살아갈 것이에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